자, 이제 지난주에 감정평가 어디까지 했죠? 감정평가 앞부분은 좀 들어갔었죠. (436쪽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했던가요? 요 안 했죠? 요거 했나요? 아, 여기까지 했나요?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가격제 원칙 할 차례인가요? 그 가격제 원칙은 이번 순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서 넘어가셔서요. 444쪽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요걸 이제 단어 뜻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 오늘 할 내용은 그 감정평가 3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지난주 이제 감정평가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감평기초라는 파트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뭐 감정평가 분류하고, 그리고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감평 3방식,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뒤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거는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말씀을 드렸죠. 어플리케이션, 루리스 말씀드렸죠. 루리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감정평가 기초의 마지막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에요. 여기 이제 감평 분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 이론이 있죠. 지난주에 이제 여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 구별하고,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뭐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가격제 원칙을 남겨놓고 지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론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주제는 사실 좀 중요한 주제인데 최근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된 편이에요. 지역을 분석한다, 그게 지역 분석이고요. 개별 부동산을 분석한다, 그게 개별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거죠. 이 평가를 할 때, 감정 평가를 할 때, 골동품 평가할 때 무슨 뭐 보는 거 있고, 부동산 평가할 때 뭐 보는 거 있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도 하고 개별 분석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왜 지역 분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살 때 이 동네에서 이 대리점에서 사는 거하고 저 대리점에서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모델인데? 똑같은 모델이면 같은 거죠. 동사는 이 대리점이나 저 대리점이나 모델이 같으면은 같은 자동차죠. 근데 아파트는 이 동네에 있느냐 저 동네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똑같은 구조라 해도.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그 주변 지역이라든가 뭐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무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보기 위해서. 이거는 자동차 같은 동산에는 없는데, 이런 주택이나 또는 상가, 이런 부동산은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의 특성 중 무슨 특성? 부동성이죠. 부동성. 자동차는 동산이고, 이 아파트나 이런 거는 부동산이니까, 그죠?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 아니니까. 맞나요? 그래서 가장 큰 부동산의 특성이 바로 부동성. 그 부동성 때문에 무슨 분석한다?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을 할 때는 뭘 보는 게 가장 우선인가 하면은 그 지역의 용도가 뭔지 보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용도.
감정평가사들이 의뢰를 받으면, 어떤 물건을 의뢰받으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 용도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판정을 하려면 대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이면 무슨 지역? 주거지역. 대부분의 용도가 상업용이면 상업지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용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낯설단 말이죠. 감정평가는 단어들이 다 낯설어요. 처음 듣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표준적 이용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대부분의 용도,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이 저층 점포다 이 소리 뭐예요? 그 지역은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지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죠. 표준적 이용이 뭐라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됐죠? 가장 흔히 보이는 용도. 이게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용도가 뭐란 얘기예요? 주거용이란 얘기죠. 근데 주거지역에 주거용만 관찰되나요? 주거지역에 주거용만 있어요? 상업용도 있죠, 분명히. 예, 근린상가 있잖아요. 자, 근데 왜 걔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일까요, 걔는? 걔만 하필, 다른 데는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걔는 왜 하필 상업용일까요? 걔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위치의 부동산의 경우는 다른 것과는 용도가 다른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같은 용도지만 그 부동산만큼은 다를 수가 있죠. 자, 근데 감정평가사들이 의뢰를 받으면 이놈이 그놈인지 아닌 건지 그냥 봐서는 모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 개별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요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의 경우에는 다른 것과 같이 사용하는 게, 다른 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가치가 높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 부동산을 따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살펴보는 거를 최유효 이용 살펴본다 그래요. 최유효 이용. 자, 대부분의 경우는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이 일치하겠어요? 서로 다르겠어요? 대부분은 일치하겠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보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거겠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거겠죠.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일치한다고, 대부분은. 그렇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뭘 따로 봐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어떤 용도가 가장 잘 사용하는 용도인지. 자, 요거 살펴보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그래요. 지역이잖아요, 지역.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범위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는 비싼 땅은 얼마까지 나가고 싼 거는 어디까지고, 그래서 대체로 어느 정도 가격대구나 라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가격 수준이라 그래요. 근데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니까 뭐를 살펴봐야 돼요? 그 부동산의 가격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가격 수준, 대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느낌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지역 분석에 앞서 개별 분석이 선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그게 딱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어려워 보여도, 낯설고 어려워 보여도
출제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중간에 어렵다는 이런 단어들이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니까 이런 거 언제 들어보겠어요. 아무튼 이게 지역분석, 개별분석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역분석, 개별분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뜻만 말씀드리고 지나가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457쪽에 감정평가 방식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이제 3방식이죠. 감정평가 3방식. 자, 여기 이제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 가지 방식이.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합니다.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 소리는 이 건물을 평가를 할 때 이 건물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였느냐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가 방식 그래요. 비용성의 원리라는 게. 됐나요? 이 건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라는 관점에서. 근데 요 수익 방식은 이 물건이 앞으로 벌어다 줄 수익이 얼마나 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수익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는 관점은 공급자 입장일까요? 수요자 입장일까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익 방식은 이 물건이 앞으로 얼마나 벌어다 줄 건지를 보고 그 정도 벌어다 주면은 어느 정도 값에 사면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거란 말이죠. 이거는 누구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들어간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건물 지은 사람이 나 이거 건물 짓는데 50억 들었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 건물이 앞으로 벌어다 줄 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면 나 그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맞잖아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거제를 많이 예를 들어요. 거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좀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소문 다 내고 있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지은 새 건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지은 새 건물이 30억 들여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 지었을 때는 세도 세게 받고 잘 임대가 됐어요. 자, 그 당시에는 30억 지은 가치가 나가는 거죠. 자, 근데 그 건물을 지금 그 주인이 내놨단 말이죠. 그걸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30억 3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 10% 빼서 한 27억 뭐 이렇게 내놨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그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3년 지나 10%만 뺐다고 이게 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세가 잘 안 나가는데 누가 그걸 그렇게 주고 사겠냐 이 말이에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간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다 줄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이 수익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때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얼마나 벌어다 줄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방식이 바로 이 수익 방식이에요. 이건 들어간 돈 계산하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뭐냐? 비교 방식 하면서 제가 시장성 했죠. 시장 하면은 뭐 생각하라 그랬죠?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직도 시장 하는데 수요 공급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이제 아직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자,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비교라는 게 이미 과거에 거래된 다른 놈하고 요 놈하고 비교한다 이 소리예요. 내가 요걸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물건이 이미 거래된 사례를 찾아요. 자, 물건이 거래됐다는 얘기는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사는 사람도 있었고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요 공급이 다 반영이 되어서 형성된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지금 요 물건하고 비교해서 새로 판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거래됐던 건 하고. 그게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쉬워요. 이거는 이미 거래된 사례를 찾아서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사용해요. 아파트 보세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가면 우리 이거 얼마쯤 나가요? 그러면 얼마쯤 나갑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하는 사람은 최근에 형성된 시세들을 보고서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요 표현들을 좀 익혀야 되고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가격, 임대료 이렇게 방법이 나누어져요. 가격 구하는 방법 3가지, 임대료 구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우리 이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방법까지 포함하면은 7개 방법이 되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요. 자, 이 단어들이 다 낯설죠.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해요. 환원이란 단어 있죠. 환원은 되돌려 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좀 전에 이게 수익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수익 방식이 앞으로 발생할 수익의 크기를 보고서 가치를 평가한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발생할 수익은 앞으로 1년 만에 발생해요? 앞으로 계속 발생해요? 계속 발생하잖아요. 계속 발생하는 거를 지금 시점에서 하나로 모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그 하나로 모은 그 값보다 높은 값을 줄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이런 거를 환원시킨다 그래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걸 장기에 걸쳐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를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환원시킨다. 이렇게 환원. 됐나요? 환원시킨다 그러면은 되돌려 놓는다. 어디에 되돌려 놓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 언제 거를? 앞으로 발생할 거를. 지금 위치에 되돌려 놓는 걸 뭐라고 한다? 환원시킨다. 이렇게. 환원시키면 목돈이 되는 거, 목돈. 환원시키기 전에는 푼돈이었겠죠? 환원시키기 전에는 매년 발생하는 거고요. 이걸 예측해야 되니까 어렵다고요. 매년 발생할 걸 예측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되돌려 놓는 거. 자, 아무튼 우리가 직접 그런 걸 일일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개념, 환원이란 단어의 뜻을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그러고요.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해요.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 얘는 환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분석해요. 여러 해 기간의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다 되돌려 놓으면 그거는 가격을 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분석할 뿐이에요. 자, 이런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하는데요. 이런 단어들도 또 낯설죠. 시험 삼아 계산한 이렇게 해서 하세요. 시험 삼아 계산한, 시험 삼아 계산한, 시산, 시험 삼아 계산한 가액, 시산가액 이렇게. 원가법으로 계산한 시산가액을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법으로 계산한 시산임료를 적산임료라 하고요. 여기는 비준가액, 가액 자리에 가격 해도 돼요. 이거는 비준임료. 여기는 수익가액, 수익가격. 여기는 수익임료. 자, 우리 시험이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용어들. 여기에 적당한 용어는, 여기 적당한 용어는, 이렇게. 또 여기 적당한 용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을게요. 지금 다 외워야 돼, 지금. 자, 보세요. 자, 수익 방식은 보세요.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가액, 수익임료. 수익자가 다 붙죠. 수익 방식은 수익자가 다 붙어요.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 수익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죠. 수익을 환원시킨다 그랬죠.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걸 환원시킨다. 그리고 밑에는 수익분석법이고요.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은 그냥 수익가액 하면 되고요.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시산임료는 수익임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6개가 전부 다 뭐가 다 붙어 있다고요. 수익자가 다 붙어 있으니까 쉬워요. 근데 요놈은 요 시장성 원리 빼놓고 다 B자가 다 붙어 있어요. B자가. 비교, 비준. 비교하니까. 됐나요? 뭐 하나만 빼고. 시장성의 원리만 빼고, 비교 방식 시장성 원리,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이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이게 이거는 가격 가는 거, 이건 임대료 가는 거.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 시산 가격을 B자가 붙여서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비준 가액, 비준 가격. 비교 사례를 기준한 임료, 비준 임료 이렇게 해요. 됐나요? B자 생각하면 돼요. 비교법, 비준. 비교, 다만 시장성 원리. 다음에 여기서는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은 요 비용성의 원리 요거 하나만 글자가 다르고요. 요거는 하나고요. 원가가 2군데 있죠. 적산이 몇 군데? 3군데 있죠. 1, 2, 3. 비용성 하나, 원가 2, 적산 셋. 됐어요?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 원가법. 나머지는 전부 다 적산.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됐나요? 1, 2, 3로 해서 1, 2, 3로.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됐나요? 원가 방식이 제일 헷갈릴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1, 2, 3로 나눠져 있으니까. 비용성의 원리에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적산. 여기는 전부 다 B자 붙어서요.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 이것만 5가지는 다 B자 붙는데 시장성의 원리고 나머지는 비교법, 비준 이렇게. 됐나요? 수익 방식은 전부 다 수익 방식, 수익성 원리, 수익 환원, 수익 분석, 수익가액, 수익임료, 수익자가 다 붙어 있어요. 뭘 조심하면 돼요? 환원시키느냐, 분석하느냐. 수익 환원법은 가격,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고 하는 거. 다 외웠죠? 외워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 가로채워 넣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단어 뜻을 물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또는 적산법이란 이런 단어를 물어요. 수익 환원법이란 이런 용어. 자, 됐죠? 자, 그게 이제 457쪽에서 458쪽, 459쪽 상단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 뜻을 묻는 거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하였고요.
다음에 460쪽에 가면은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죠.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시산가액이죠. 만약에 원가법으로 구한 적산가액이 8억이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비중가액이 9억이고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이 10억이면 이 시산가액들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상태예요? 아직 상태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결정하기 전 상태란 얘기예요. 결정하기 전 상태란, 그래 시험삼아 계산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르면은 누구를 믿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할 때는 이 세 개를 더해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산술평균이라 하거든요. 이거 아시죠? 근데 산술평균 하면은 안 되고, 산술평균 하면 안 되고, 가중치를 달리하여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가중평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이 거래가 많은 그런 부동산은 여기에 더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아파트같이 거래가 많은 거는. 이런 수익성 부동산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됐나요? 그래서 물건에 따라 좀 달라요. 물건에 따라 수익 방식을 적용할 거냐, 비교 방식을 적용할 거냐, 원가 방식을 적용할 거냐,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 가면은 물건별 평가를 공부해요. 나중 가면은 물건별 평가에서 그건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한다? 가중치를 달리해서 한다. 산술평균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가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원가 방식, 다음에 비교 방식,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수익 방식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엄청 헷갈립니까? 더군다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많이 헷갈립니까? 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당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여기는 괜찮네. 상태 양호하네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러면 이건 무슨 원리? 비용성의 원리, 시장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이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썼던 걸 딱 지우잖아요. 써져 있을 때는 알 것 같아도 이렇게 딱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서도 함께 지워져요. 대부분의 경우. 자, 그럼 원가 방식의 무슨 법? 원가법. 그 밑에는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원가가 두 개, 적산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비교 방식의 무슨 원리? 시장성의 원리. 무슨 법? 비교법. 무슨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도 비교법이죠. 무슨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핵심되는 것만 기억나도 사실 괜찮아요. 비교더라 라는 것만 해도 나중 되면은 거래 사례 비교하는구나, 임대 사례 비교하는구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가액? 비자가 들어갔다 그랬죠. 비준, 비교 사례를 기준한 비준 가액, 그 다음에 비준 임료. 이제 처음 들은 단어를 이렇게 구사하기 쉽지 않아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다음에 무슨 방식 마지막?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번 해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 한 번만에 하기 쉽지 않아요. 딱 썼다가 이제 노트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에서 딱 넘기고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노트 볼 때는 알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딱 넘겨놓고 생각이 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게 정말 제대로 자신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수익, 가격, 수익임료까지 됐죠? 자, 그 중에 이제 원가법의 무슨 가액이죠? 적산 가액이죠. 원가법에 지금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 가액. 자, 적산 가액 해놓고 적산 가격, 복선 가격 거기 공식이 있죠. 462쪽에 오늘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공식에 있는 용어의 뜻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거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롭죠.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아끼잖아요. 근데 그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낀다는 게? 예? 사랑, 아십니까, 혹시? 이 한자가 사랑 애자죠. 근데 이게 아낄 애의 의미도 있어요. 애지중지한다 그러죠. 그 애지중지한다 그럴 때 애자가 아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유적으로 전달할 때 너 참 아껴 이렇게 나 너 아껴 이렇게 제가 아낀다고요. 아낀다고. 자, 아무튼 오늘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적산가액. 자, 조금 전에 원가법으로 이걸 평가를 할 때는 일단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비용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맞나요? 근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 30억이 들었다. 그러면 그 30억은 새로 지었을 때의 30억을 말해요. 새로 지었을 때의 30억. 근데 지은 지 몇 년 됐잖아요, 만약에. 지은 지 몇 년 됐으면 낡은 만큼은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니라도 맞다고 대답해 주세요. 아니라도. 일단 새로 만든 그 건물에 들어간 돈, 여기에다가 이 건물이 낡아진 만큼을 빼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얘란 말이에요. 지금 적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거는 쌓을 적자 셈산자예요. 더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뭐를 더해 나가요? 이 건물 지을 때 들어간 원가들을 더해 나가는 거죠.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새 것의 가격을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재조달 원가. 새 것의 가격이 재조달 원가입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거죠. 자, 조달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조달. 뭔가를 마련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근데 재조달이죠. 재조달. 그러니까 다시 조달한다 이런 의미죠. 자, 이게 재건축이라고 안 하고 재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건물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들이. 뭐 자동차도 평가하고 뭐 다 평가해요. 과수원도 평가하고 이런 걸 다 평가하기 때문에 공통된 용어로 뭐를 쓰는 거예요? 재조달이라고 쓰는 거예요. 재조달. 자, 그런데 이 재조달 원가는 새것 가격이다, 낡은 것 가격이다. 새것 가격. 그러면 그 새것 가격은 이 건물을 지을 당시의 새것 가격일까요? 지금 감정평가를 오늘 하면은 오늘 날짜의 새것 가격일까요? 오늘 날짜의 새것 가격이에요. 오늘 날짜. 오늘 날짜의 새것 가격이라야 돼요. 자,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지으신 시골에
30년 된 기아집이 있어요. 30년 된 기아집. 자, 방은 3칸이고요. 그 방마다 조그만 부엌이 딸려 있어요. 큰 방은 좀 큰 부엌이 딸려 있고요. 작은 방들은 조그만 부엌이 딸려 있어요. 자, 이 집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지금 수용이 돼요. 길이 나면서 수용이 돼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수는 한 25평 정도? 한 3천? 조금만 더 써주시죠. 3천, 좋아. 3천도 고마워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얼마 전에. 그 집 지을 때 딱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지을 때 저도 한복했어요. 그때 생긴 알통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벽돌 블럭 많이 날랐거든. 제가 시멘트 40kg 치고 날랐어요. 제가. 별로 아닐 것 같죠. 아무튼 그 집이 지을 당시에 1,000만 원도 안 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30년 전에 1,000만 원 안 들었다고요.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30년 전에 1,000만 원 안 들었던 그 집이에요. 근데 지금 보상이 4천, 5천 얘기가 나와요. 지을 때보다 지금 낡았어요, 안 낡았어요? 낡았죠. 낡았는데도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쳐준다고요. 자, 그러면 그 집이 새 집이라면 이 말이에요. 새 집이라면 지금보다 돈을 더 쳐주겠죠. 보상한다고 할 때, 길이 난다고 할 때 새 집이라면 더 쳐줄 텐데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지은 지 30년 지났기 때문에 4천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새것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거란 거 아닌가요? 그 새것 가격은 30년 전에 지을 당시의 새것 가격이에요. 지금 새로 짓는데 새것 가격이에요. 지금 새로 짓는데 새것 가격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맞죠? 여기 오시기 전에 살던 다른 곳이 어디셨어요? 그쪽에 살던 곳도 아파트였나요? 그럼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사서 갔나요? 분양받으셨나요? 거기 몇 년 정도 사셨죠? 5년 사셨어요? 그럼 분양받을 때 그 가격보다 싼 값 받고 팔고 왔어요? 아니면 비싼 값 받고 팔고 왔어요? 비싼 값 받고 팔고 왔죠? 집은 더 낡아졌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집은 5년 지나 더 낡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값을 주고 받고, 이제 낡아졌는데 더 높은 값을 받고 팔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땅값이 올라간 부분도 있겠죠. 근데 땅값이 올라간 부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 집을 팔았다면, 팔고 올 때 새 집이라면 그거보다는 돈을 더 받고 왔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집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고날짜, 이걸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올해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사람들 많이 틀렸어요. 기준 시점의 새것 가격이라 해야 돼요. 지을 당시의 가격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지을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에 지었는지 몰라요. 1,000만 원보다 덜 들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근데 그 당시에 얼마 지었는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기준 시점의 새것 가격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1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금방 지었어요. 금방 지었는데 1억 들였어요. 근데 제가 요 건물을 옆에 친구가 지은 거 보고 똑같은 설계도로 지었거든요. 근데 옆에 친구가 지은 거는 딱 1년 전에 지었어요. 근데 요거 10년이면 못 쓰는 건물이라고 치고요. 1년에 똑같은 금액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치자면 1년에 그냥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서 10년 후면 제로가 된다고 치자면 제가 지금 새로 지은 거 갖고 있는 거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친구가 갖고 있는 거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년 지났으니까 1,000만 원씩 떨어진다면 9천짜리 갖고 있겠죠? 맞나요? 1년 전에 이 친구가 얼마에 지었는지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고요. 1년 전에 이 친구가 얼마에 지었는지는 알 필요 없다고요. 지금 새 것이 얼마짜리니까, 새 것이 1억짜리니까 그것보다는 가치가
낮겠죠. 근데 1년 전에 이 친구는 8천에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에 지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 지은 거?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 새로 지은 거. 그 돈이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고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정말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걸 이해를 못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회계학을 먼저 공부했단 말이에요. 회계학에서 하는 관점하고 달라요. 회계학에서 하는 관점하고 달라서 회계학에서는 옛날에 지은 게 중요해. 옛날에 지었을 때 들어간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빨리 감정평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항상 어떤 학문은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걸 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다른 데서 공부한 거는 오히려 버려야 돼요. 됐죠? 언제 새로 지은 거다? 기준 시점에 새로 지은 돈이다. 자, 그러면 이게 새거죠, 새거. 낡아진 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죠. 그 작업하는 것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런 금액을 감가수정액 그래요. 또는 감가누계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죠? 할만한가요? 네, 뭐 여기까지 하니까 뭐 할만하겠죠. 뭐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자, 근데 이제 요 단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자돌 원가의 이제 뜻을 하는데 뜻. 이건 방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하는데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표현해요. 적정 원가 총액. 적정 원가 총액. 방금 뭘 생략했죠 제가?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데 이렇게. 자, 그 소리는 꼭 반드시 생산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교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탁의 재조달 원가다 이 소리는 이 교탁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송비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취득할 때 들어가는 적정 원가 총액인데 여기에서 원가라는 단어를 또 조심해야 돼요. 원가라는 단어를 조금 전에 재조달 원가 할 때는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언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묻는다고. 요거 신축 시점 현재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신축 시점은 그 물건 지었을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공 당시를 말합니다. 신축 시점 하면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기준 시점이에요. 다음에 자, 여러분들 원가 하자. 원가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직접 재료비 생각해요. 직접 재료비. 대부분.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요. 원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윤까지 포함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술집에 가서 안주 시킬 때 계란탕 시킬 때 제일 여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0,000원, 15,000원 주고 사 먹는다고. 과연 그 집이 원가가 계란만 들어가겠어요? 그 직원들 임금도 줘야 되죠. 그 주인들 그 시설 투자했는 거 그런 비용도 있죠. 주인 그 임금 그 노동력도 들어가 있죠. 전기요 뭐 각종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재료 얼마 안 되는 거 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느냐고. 그럼 집에서 해 주든가. 지금 나는 이거 먹고 싶다고. 자, 여기서 말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가를 말할 때는 직접 재료비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이윤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원가를 말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건축업자한테 집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꿈 있지 않나요? 좀 나중에 좀 이렇게 별장 같은 거 짓고 시골에서 좀 이렇게 한적하게 살고 싶은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뢰를 하면은 건축업자가 예, 얼마만 주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도급계약이라는 거예요. 도급계약. 민법에서 14가지 계약 유형이 있는데 그 14가지 계약 유형 중에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인가요? 더 있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 11가지가 더 있어요. 계약 유형이. 증여도 나오나요? 증여. 또 무슨 뭐 현상공모, 마지막 현상공모, 뭐 도급 이런 것도 있어요. 도급. 거기에 도급이 있어요. 도급.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 지어주세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도급하는 거고 이제 건축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축업자가 예, 얼마만 주면 해드릴게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건축업자한테 만약에 내가 1억을 줬다. 그러면 그 1억이 그 건물의 재조달 원가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그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설계는 딴 사람한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설계비 별도예요. 건축할 때 감리해야 돼요. 제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리는 딴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다 지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열쇠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그 받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죠. 내가 사용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하죠.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개념이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원가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직접 재료 원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결국 재조달 원가는 이 말이에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해야 돼요. 이 부대 비용에 이제 설계비, 감리비 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잡다한 게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다한 게. 설계비, 감리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 잡다한 거. 이게 표준적 건설비가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표준적 건설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돈? 건축업자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업자는 이 돈 안에 뭐가 있겠어요? 내 집 지을 때 필요한 직접 공사비도 있을 것이고, 자기 사무실 운영하는 그 비용도 여기서 좀 일부 충당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사무실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 운영비는 내 집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포함돼야 돼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말고도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들어가 있어야죠. 이게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정 방법이 도급 방식 기준이라 그래요. 도급 방식 기준. 도급 방식 기준. 반드시 뭐가 고려돼야 된다?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도 고려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오늘은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할게요.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는 뜻하고 산정 방법. 산정 방법이 요렇게 기억하면 돼요. 요렇게. 산정 방법은 무엇 기준? 도급 방식 기준. 이건 이제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뜻은 뭐고요? 뜻은 언제적 가격이다? 기준 시점 가격이에요. 기준 시점. 그리고 원가라는 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원가는 직접 재료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포함한 이런 개념이 원가 개념이에요. 됐죠? 자,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새것 가격에서 이 말이에요. 새것 가격에서. 새것 가격에서 낡아진 만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1억짜리라고 쳐볼게요. 이게 1억이 재조달 원가예요. 1억이 재조달 원가예요.
새 것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것이라면 내가 얼마짜리 갖고 있다고요? 1억짜리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내역 연수가 10년이라고 쳐볼게요. 전체 내역 연수가 10년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10년 후에 이번에는 1,000만 원이 남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이 남아요. 이걸 잔존가치라 그래요. 잔존가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잔존가치. 이렇게 돼요.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 전체 내역 연수 10년에 10년 후에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간 얼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총 1억짜리가 1,000만 원이 되면은 10년간 얼마? 9천만 원 떨어지겠죠? 이제는 이 계산도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9천만 원 하락하는데 이게 매년 해서 10년간에요. 똑같은 금액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년에 얼마씩 떨어져요? 900이죠. 이제 계산도 안 돼, 이제. 이런 계산도. 9천만 원을 몇 등분 해야 돼, 이거? 10년 후에 얘가 된다, 10년 후에. 10년 후에 얘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등분 해야 돼요? 10등분, 10등분. 그러니까 9천만 원을 몇으로 나눈다? 10으로 나눈다. 제가 사리가 생길 법하죠? 자, 아무튼. 자, 1년에 얼마씩? 900씩. 1년에 900씩.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새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데? 1억짜리 갖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지은 지 1년 지난 거 갖고 있어요. 옆에 친구는 얼마짜리 갖고 있을까요? 9,100만 원짜리 갖고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됐어요. 이거 8,100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밑에 1,000만 원 생각하고 8,10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어디서부터 쳐내려가야 되는가 하면은 1억에서부터 대가리 쳐내려가듯이 이렇게. 새 거를 갖고 있으면 1억짜리 갖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1년에 얼마씩 떨어져서 900씩 떨어져서 옆에 1년 지난 거 갖고 있는 친구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고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친구 거 보고 했어요. 얘는 그 옆에 친구는 2년 지난 거 갖고 있어요. 그 옆에 친구는 8,200짜리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가 수정액을 수정하고 있는 거야.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친구는 900만 떨어지면 되지만 두 번째 친구는 누계해서 9, 2, 18 1800을 빼내니까 8200 나누는 거죠. 그게 누계액이에요. 91은 9, 92, 18 93, 27 94, 36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 그래요. 정액법.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자, 지금 평가하는 거는 정확한 값을 찾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렇게 추정하는 거하고 방금 추정한 거는 무슨 법으로 추정했다? 정액법으로 추정했어요. 정액법으로. 그럼 이거를 몇 등분해서 10등분해서 1년에 얼마씩 900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은 이제 정률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뭐 설명드렸어요, 지금? 정액법. 여기는 무슨 법? 정률법. 자, 정률법은 뭐냐? 똑같이 10년 후에 1,000만 원이 남아요. 1,000만 원이 남는 것도 똑같아요. 제조달 원가 얼마이고? 1억이고. 10년간 얼마 떨어지는 것까지 똑같아요. 10년간 9천만 원 떨어지는 것까지 똑같아요. 자, 이럴 때 정률법은 문제에서 정률을 줘요. 문제에서 정률을 줘요. 정률, 매년 일정한 율, 얘는 정액, 매년 일정한 금액, 정률 0.2를 줘요. 그러면 그 정률 0.2의 의미가 뭘까요? 매년 몇 프로씩? 20%씩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1억짜리가
새 거 갖고 있으면 1억짜리 갖고 있는데 1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얼마짜리 갖고 있다? 0.2 곱하면은 2천만 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짜리 갖고 있다? 8천만 원짜리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요 남은 8천의 2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정률이에요. 이거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요? 요놈이 바뀌어요. 요놈이. 그러니까 금액이 2천, 2천, 2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첫 해만 2천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남은 8천에 2천의 20%예요. 그러면 1,600이 떨어지면 이제 6,400이 남죠.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연도는 전년도 말에 남았던 이 6,400에서 2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작아지겠죠. 자, 첫 해치는 2천만 원이 얘네들 2년 친 것보다 더 많아요. 얘네들 2년 쳐도 1,800이죠. 한꺼번에 대가리를 확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도 더 많아요. 2,600이니까 여기 900인데 확 쳐버리죠. 그렇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폭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제 물건의 가치를 하락시킬 때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는 거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자, 대부분의 경우 새 것에서 포장 뜯어버리면은 가치가 확 떨어져요. 조금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져요. 확 떨어지는 게 보통이죠. 자동차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포장 뜯어버리면 바로 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하는 게 더 적당해요? 이렇게 가정하는 게 더 적당해요? 이게 더 적당하죠. 정률법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게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이게 더 쉬워 보이죠? 설령 이게 더 쉬워도 이게 더 쉽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둘 다 어렵다 해도 얘가 더 쉽다 그래야 돼요. 얘가 더 어려워요. 근데 사실 시험에 출제되면은 이게 더 쉬워요. 시험에 출제되면 이게 더 쉬워요. 원래 이거 30%로 줬어요. 원래 30%로 줬는데 2년 후에 가치를 질문을 했어요. 2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여기 원래 정답이 이거예요. 원래 정답이 방금 어떻게 계산했어요? 1억에다가 30% 계산해서 빼면은 얼마 되고 7천이 되고 두 번째 연도는 30% 또 빼면은 4,900 됐나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30%를 뺀다는 것은 70%를 곱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1억에다가 곱하기 0.7 두 번 하면 된다고요. 0.7 한 번 곱하면 7천 됐죠? 7천에 0.7 한 번 더 곱하면은 4,900. 77이 49 하면 되는 거를 뭘 그렇게 어렵게 계산하나요? 정률법은 문제에서 정률을 주잖아요. 정률을 30%로 주면 자 0.7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전년 대비 잔가율이라 그래요. 전년 대비 잔가율이 몇이에요? 0.7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30%가 떨어지면 남는 거는 7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잔가율을 반복해서 곱하면 된다고요. N년 이렇게 하면은 5년 하면 5번 하고 3년 하면 3번 하고 됐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률법, 이 원래 문제예요, 원래 문제. 원래 문제 1억짜리 주고요. 정률 30%를 줬을 때 2년 후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럴 때는 77, 749 끝이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4,900이.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 뭐가 더 어렵다 그래야 된다고요? 정액법이 더 쉽고 정률법이 더 어렵고 해야 돼요. 왜? 이 정률을 계산하려면 이 경우에는 이게 0.2가 나왔는데 이때는 이게 전년 대비 단가율이 0.8이죠. 정률을 계산하려면은 정률은 1 빼기 10제곱근에 1억 분의 1000만원 이렇게 해야 약 0.2가 나와요. 안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다고요. 그 문제에서 준다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가 더 어렵다라고 대답한다고요? 정률법이 더 어렵다라고 대답해요. 정액법이 더 쉬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건의 가치 하락하고 유사한 거는 뭐예요? 물건의 가치 하락하고 유사한 거는 정액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오차가 크지 않다고요. 정률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될까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정률법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다고 보장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고요? 정액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험에 정액법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정률법이 원래 출제된 거예요. 됐나요? 자, 감가수정 방법에서는 정액법, 정률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원가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